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들도 둥지를 틀고 쉬어갈 만큼 깊고 아늑한 어느 산골 마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림처럼 마주 보고 선 두기와 집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마을 어귀부터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진달래꽃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맑은 계곡 물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이 두 집에는 마치 하늘이 점지해 준 듯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윗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소문난 김진사 댁에는 눈매가 선하고 총명한 도련님 민우가 있었고, 바로 그 옆집에는 마을 훈장님의 외동딸이자 꽃처럼 고운 얼굴을 가진 연화라는 소녀가 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장차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두 아이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부터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자랐는데, 낮은 담장은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는 정겨운 소통의 창구와도 같았습니다. 민우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여 붓을 잡고 글을 쓰는 시간이 많았지만, 창밖에서 연화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어김없이 책을 덮고 마당으로 달려나가곤 했습니다. 연화 역시 얌전한 성품이었으나 민우와 함께할 때면 산과 들을 누비며 꽃 반지를 만들고 나비를 쫓는 명랑한 소녀가 되었는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어가면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멈춰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덕담을 건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뒷산에 올라간 두 사람은 흐드러지게 핀 복사꽃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는데, 민우는 연화에게 나중에 장원급제를 하여 큰 관리가 되면 가장 먼저 너를 가마에 태워 한양 구경을 시켜주겠노라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수줍으면서도 기뻐서 발그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떨어지는 꽃잎을 받아 민우의 손에 쥐어주며 변치 않는 마음을 다짐하듯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찾아오면 두 아이는 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시내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곤 했는데, 민우는 행여나 연화가 미끄러운 바위에 다칠세라 항상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면 커다란 연잎을 우산 삼아 함께 비를 피하며 서로의 어깨가 젖는 줄도 모르고 마주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밤이 되면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르르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우의 어머니와 연화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자는 모습에 이불을 덮어주며 이대로만 건강하게 자라 훗날 정말로 사돈을 맺자며 소곤소곤 정담을 나누곤 했으니, 두 집안의 화목함은 마을 전체에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감나무에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민우는 긴 장대를 들고 가장 잘 익은 감을 따서 연화의 치마폭에 담아주었고, 연화는 그 감을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겨 민우의 입에 넣어주며 오누이보다 더 깊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이면 두 사람은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민우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연화의 목에 감아주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한 쌍의 원앙 같다고 했고, 그들의 인연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돌아오는 길이면 민우는 항상 연화의 집 대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었고, 연화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신혼부부 같아서 동네 아낙네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공기처럼 당연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으며 세상의 어떤 시련도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 평화롭던 두 집안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연화 아버지의 사업 실패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사람 좋기로 소문난 연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그만 큰 돈을 떼이고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해결될 일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으나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고함을 지르고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하면서 연안의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연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와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는 어린 민우의 마음까지 무겁게 짓눌렀고 민우는 행여나 자신이 큰 소리를 내면 옆집의 슬픔을 더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며 불안에 떨곤 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 역시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쌀과 반찬을 몰래 가져다 주는 등 도움을 주려 애썼으나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날부터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끔 담장 너머로 마주치는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생기를 잃고 수심이 가득하여 민우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민우는 담장 너머로 연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지만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그런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우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잠결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보았는데 옆집 마당에서 낯선 사내들이 집기들을 거칠게 마당으로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참혹한 현장이었고 어린 민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연환의 집안이 곧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혀를 차거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개 중에는 그동안 연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자신의 피해를 걱정하며 등을 돌리는 모습도 있어 인심의 얄팍함이 어린 민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도 글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연화가 걱정되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용기를 내어 연환의 집 대문을 두드렸고 한참 만에 나온 연환은 패쑥해진 얼굴로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곧 시들어버릴 꽃송이 같아 민우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아끼던 오필통을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을 팔아서라도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말했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도련님의 마음만 받겠다며 필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연화네를 도와달라고 간청했으나 민우의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사람의 운명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민우에게는 그저 야속하게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연화네가 집을 팔고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민우는 그 말이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연화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늘은 어린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연환의 집 대문 앞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텅 빈 집은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고 민우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끼며 창문을 열어보니 옆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희미한 등불 아래 사람들이 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반도주. 빚쟁이들을 피해 밤을 틈타 몰래 마을을 떠나는 서글픈 행렬이었습니다. 민우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고 담장 너머로 연화가 짐 보따리를 든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춰서서 민우네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별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민우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연화야 하고 부르려던 찰나 연화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그녀의 등을 떠밀었고 그들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민우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의 뒤를 쫓으려 했으나 뒤따라 나온 아버지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네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며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민우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멀어지는 수레바퀴 소리는 마치 민우의 심장을 짓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우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텅 빈 연안의 집을 기웃거리며 혀를 찾고 빚쟁이들이 몰려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남은 살림살이를 부수는 난동을 피웠습니다. 민우는 난장판이 된 연안의 마당에 들어가 찢겨진 책 한 권과 깨진 꽃병 조각을 주워 들고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음꽃이 피던 이곳이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후 민우는 알아누워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았는데 눈을 감으면 연화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텅 빈 옆집이 보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끓여준 미음조차 넘기지 못하고 야위어가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은 애간장이 녹았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법이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우는 몸을 추스른 뒤에도 예전의 활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수가 적은 아이로 변해버렸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거나 멍하니 담벼락에 기대어 옆집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오고 진달래꽃이 피었지만 꽃을 함께 따라갈 연화가 없으니 그 붉은 꽃잎들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연화와 함께 놀던 복사꽃 나무 아래에 앉아 언젠가 꼭 연화를 다시 만나겠다는 다짐을 나무 기둥에 새겨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위로했지만 민우의 가슴 속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덧나기만 했고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옆집에는 곧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지만 민우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 집에서 들려오는 낯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오히려 민우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연화가 어디로 갔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험한 세상에서 고생은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걱정하며 바람에 실려오는 소식이라도 있을까 하여 장날이면 장터 입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환의 가족의 소식은 묘연했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힘을 키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세상 어디에 숨어있든 연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고 지켜주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는데 그의 글 읽는 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찾아와도 거절하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오로지 책과 씨름하는 그의 모습은 도끼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서당 훈장님은 민우의 글솜씨가 날로 일취월장함을 칭찬하면서도 어린아이의 눈빛에 너무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책장마다 연화의 이름을 몰래 적어놓고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그리움을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그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 모두가 민우가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우 본인에게 과거 급제나 출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으니 그의 모든 노력의 끝에는 오직 한 사람,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민우는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의 학문은 경지에 이르러 인근 고을까지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 그리고 깊은 눈매를 가진 민우를 사모하는 처자들도 많았으나 민우의 마음은 굳게 닫힌 성문처럼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하곤 했는데 부모님은 아들이 아직도 연화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속으로 끙끙 앓으셨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던 민우는 마지막으로 옛 옆집 담벼락에 기대어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연화와 나누었던 따스한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야, 기다려라. 내가 꼭 너를 찾아낼 것이다. 민우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민우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마을 어귀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은 그의 장도를 축복해 주었지만 민우의 시선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혹시라도 연화가 돌아오지 않았을까? 먼 발치에서라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민우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말에 올라 한양을 향해 힘차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멀어지는 고향 마을과 추억이 깃든 산천초목은 그에게 무언의 응원을 보내는 듯했고 민우는 가슴속에 품은 그리움을 원동력 삼아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멀리 떨어진 낯선 고을의 어느 허름한 주막 부엌에서는 앳된 얼굴의 소녀가 험한 일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민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연화였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고 그들 앞에 펼쳐질 험난한 앞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가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의 겨울. 민우는 한양의 객주에 머물며 과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연화의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았으니 이는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선 뼈에 사무치는 연모의 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붓을 들어 연화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고 또 썼으며 그 편지들이 쌓여갈수록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민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연화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기구한 운명 속에 던져진 연화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이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순수한 소년과 소녀가 겪어야 했던 이별의 아픔은 훗날 다가올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으니 달빛만이 그들의 슬픈 운명을 비추며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어느덧 민우는 소년의 티를 완전히 벗고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효자이자 학식이 깊은 선비로 칭송받았는데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번듯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어린 시절 호련히 떠나버린 연화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고 밤이면 달빛 아래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연화의 이름을 속으로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이 그를 흠모하여 담장 너머로 은근한 눈길을 보내고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민우는 그 어떤 혼담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10년 전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던 연화의 마지막 모습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고향을 떠난 연화의 삶은 모진 비바람에 시달리는 들꽃처럼 가혹하고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난 연화 가족은 낯선 타지를 떠돌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공궁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화병과 과로가 겹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객지에서 눈을 감았고 어머니마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된 연화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졌고 빚쟁이들의 집요한 추적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연화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돈을 마련하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 스스로 기방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으니 양반집 교수였던 그녀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천한 기녀의 신분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삼키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기방에 들어간 연화는 타고난 미모와 영민함으로 기회를 익히는 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검은고를 타면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붓을 들어 시를 쓰면 그 문장이 유려하여 당대의 문장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기생어미는 그녀에게 구름 속에 핀 신선한 꽃이라는 뜻으로 월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연화는 이제 연화가 아닌 월선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는 기녀가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도도하여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한량과 선비들이 월선의 미모에 반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왔으나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예인으로서의 자존심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꽃이라 불렀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다시 민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마침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이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넓은 세상에서 연화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민우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외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과거 준비에 매진하고 밤이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의 저작거리를 헤매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와 동행한 늙은 하인박 서방은 어릴 적부터 민우를 업어 키운 충직한 종으로 주인 도련님이 공부는 뒷전이고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민우에게 제발 과거에만 집중하여 장원급제를 한 뒤에 떳떳하게 집안을 일으키자고 간청했지만 민우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민우와 함께 수학하던 동료 유생들이 머리를 식히자며 민우를 이끌고 도성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내키지 않아 몇 번이나 거절했으나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취향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기방으로 화려한 홍등이 밤거리를 대낮처럼 밝히고 안에서는 끊임없이 풍악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 짙은 분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단 옷을 입은 기녀들이 나비처럼 춤을 추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난생 처음 접하는 유흥의 세계가 어색하고 불편하여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술판에 어우러져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서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장내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의 행수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오늘 밤 특별한 분을 모셨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곧이어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사뿐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붉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마치 달빛을 머금은 목련꽃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바로 장안의 화제인 명기 월선이었으니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소란스럽던 술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우 역시 무심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매와 콧날 그리고 입가에 서린 묘한 슬픔은 10년 전 헤어진 연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그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월선은 자리에 앉아 검은고를 조율하기 시작했는데 가늘고 긴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답고도 슬펐습니다. 민우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는데 그녀가 연주 도중 무심코 고개를 돌리며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연화의 모습과 겹쳐지며 확신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왼쪽 귀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점을 발견했을 때 민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연화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며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올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월선의 검은고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님을 잃은 여인의 한숨 같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눈물 같기도 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는데 그의 귀에는 그 음악 소리가 연하가 겪었을 지난 세월의 고통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무서웠느냐. 민우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자책과 연민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글을 읽고 있을 때 그녀는 이 험한 곳에서 웃음을 팔아야 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스러웠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월서는 그 어떤 환호에도 미동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검은고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민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화야 하고 외치려던 찰나 옆에 서 있던 늙은 하인 박서방이 황급히 민우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박서방은 민우의 눈빛만 보고도 주인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아니 되옵니다. 지금 나서시면 도련님의 앞길은 물론이고 저 여인에게도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양반 자제분들이 함부로 소란을 피울 곳이 아닙니다. 박서방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그 눈에는 주인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박서방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늙은 하인의 소나기 힘은 의외로 강했습니다. 놓거라 저 아이는 연화다. 내가 10년을 찾아 헤맨 내 정인이다. 민우가 억눌린 목소리로 절규하듯 말했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욱 강하게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보십시오. 저 아이는 이제 양반집 규수가 아니라 천한 기생입니다. 도련님과 저 아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생겼습니다. 지금 아는 채를 하신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과거를 앞둔 도련님께 흠집만 남길 뿐입니다. 박서방의 현실적인 조언은 차가운 비수처럼 민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민우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하자 민우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 연화가 있는데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그녀가 있는데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월서는 소란스러운 객석 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무대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민우가 있는 쪽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지만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민우는 그것이 자신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무심한 시선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무대는 텅 비어버렸고 민우의 마음 또한 텅 빈 듯 공허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월선의 미모를 칭찬하며 술을 더 시키자고 아우성이었지만 민우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연거푸 술을 들이켰는데 독한 술조차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다시 놓친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연회가 무르익어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의 취기가 오를 대로 올랐을 때 민우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이 졸고 있는 틈을 타 그는 기방의 뒷마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선이 사라진 방향을 기억해내며 복잡한 복도를 지나 은밀한 별채 쪽으로 향했는데 곳곳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웃음소리가 그의 비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오직 연화가 있을 만한 조용한 방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정원 깊숙한 곳에 홀로 불이 켜진 별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방금 전 무대에서 들었던 구슬픈 검은고 소리가 다시금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객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연주자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독백과도 같은 선율이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별채 방문 앞으로 다가갔고 창호지문에 비친 가녀린 그림자를 보며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시각 방 안의 월서는 화장을 지우지도 않은 채 멍하니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아까 무대에서 보았던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도련님이 이곳에 왔을 리가 없다고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고 줄을 뜯으며
10년 전 고향 마을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월서는 놀라서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꿈에서도 그리던 하지만 꿈에서조차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람.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오직 심장 뛰는 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문을 닫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화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을 때 월선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나리, 저는 천안기생 월선이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매정했으나 치맛자락을 움켜쥔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거짓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 하느냐. 내 눈을 보아라. 내가 민우다. 네가 떠난 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는 민우란 말이다. 그의 절절한 고백은 월선의 견고한 가면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를 안다면 죄인의 딸이자 몸을 파는 기생인 자신이 장래가 창창한 도련님의 앞길을 막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십시오. 이곳은 돈을 내고 술을 마시는 곳이지 옛 추억 타령이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행패를 부리시면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모진 말에 민우는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으나 곧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양반인 그가 천한 기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네가 나를 쫓아내려면 사람을 불러라.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알아볼 때까지,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밤을 새울 것이다. 민우의 돌발 행동에 월서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련님의 고집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고집이 오로지 자신을 향한 사랑임을 알기에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늙은 하인 박서방이 주인을 찾아다니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기방의 일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월서는 눈물을 꾹 참고 다시 한번 차갑게 말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런 그녀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연하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를 민우 오라버니라고 불러다오. 그 한마디면 족하다. 기방의 화려한 등불 아래 두 남녀의 엇갈린 운명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감돌던 무거운 침묵은 밖에서 들려오는 박서방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 박서방은 기방의 하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는 주인이 기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는 대경실색하여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민우의 팔을 잡아 끌어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조상님들 뵐 면목도 없으십니까? 박서방의 질타 섞인 외침에도 민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월선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나
월선은 이미 차가운 가면을 다시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박서방의 손에 이끌려 방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연화야, 내일 다시 오마,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그 처절한 외침은 월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우가 사라지고 난 뒤 탄이 열린 문으로 찬 밤바람이 들이치며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는데 월선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듯 가쁜 호흡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일순간 무너지며 두 눈에서는 억눌러 왔던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는데 그것은 10년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통곡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주었다는 기쁨과 그러나 결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았으나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월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침부터 도련님의 눈치를 살피며 어제 일은 꿈이라 생각하고 제발 과거 공부에만 전념해 달라고 사정했으나 민우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본 그 여인이 연화가 확실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녀가 왜 자신을 모른 척해야만 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모진 풍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이제라도 자신이 그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방 안을 서성거렸고 땅거미가 내려앉자마자 박서방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취향루로 향했습니다. 취향루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시끌벅적했지만 민우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하여 기방을 드나드는 다른 한량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풍겼습니다. 기방의 행수 기생은 민우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난처한 기색을 표했으나 양반집 자제의 출입을 막을 명분이 없어 그를 월선의 방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민우는 어제와 달리 단정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 월선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는데 그의 앞에는 술상 대신 맑은 차 한 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월선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어제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어 기생으로서의 모습을 한껏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검은고 앞에 앉아 술을 드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면 곡조나 한 자락 듣고 가시지요. 라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냉랭한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네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려 해도 나는 안다. 네 눈 속에 담긴 슬픔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민우의 말에 월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검은고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둥기당 하는 검은고 소리가 방 안을 채우자 민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겉으로는 흥겨운 가락인 척했으나 그 이면에는 찢어질 듯한 아픔이 서려 있어 민우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민우는 그녀가 연주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10년 전에 앳된 소녀는 온데 간데 없고 세상 풍파에 시달린 여인의 고단함이 묻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우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월선 앞에 내밀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연화가 떠나던 날 밤, 민우가 죽지 못하고 흘렸던, 그리고 나중에 폐허가 된 집마당에서 찾아내어 지금까지 간직해온 연화의 댕기였습니다. 붉은색 댕기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민우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느냐? 네가 떠나고 난 뒤 내가 주어 10년을 품고 다녔다.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꼭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었다. 민우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고 그 댕기를 보는 순간 월선의 동공이 크게 흔들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댕기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황급히 거두며 짐짓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 이런 낡은 헝겊 조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생에게 선물을 주시려거든 금붙이나 비단 정도는 가져오셔야지요. 월선의 모진 말은 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화를 내는 대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진정 금붙이를 원한다면 내 집안의 재물을 다 털어서라도 가져오겠다. 허나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민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월선은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도련님, 제발 돌아가십시오. 저 같은 천한 것에게 마음을 쓰시면 도련님의 앞날이 망가집니다. 제발 저를 잊고 훌륭한 관리가 되어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않고 옛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았는데 복사꽃 피던 봄날의 약속부터 눈사람을 만들던 겨울날의 추억까지 그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월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겉으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술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기억하는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도 사무치게 그리운 추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술잔을 비우는 척하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고 검은 곳 소리를 높여 도련님의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하여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녹이려 들었습니다. 기방에 다른 기생들과 일꾼들은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며 수군거렸는데 과거 시험을 앞둔 선비가 기생에게 빠져 매일 밤을 지새운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민우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지만 두 사람의 애절한 사연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민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취향루를 찾아와 월선의 방을 지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월선을 향한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술도 마시지 않고 그저 월선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월선은 그런 민우가 안쓰럽고 미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질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민우의 사랑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자 동시에 놓을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민우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나타나 월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청했는데 천하의 양반 도련님이 기생방에서 국밥을 먹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련님이 과거를 망치고 집안에서도 쫓겨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민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그를 떠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방 안에 다른 사내들의 흔적을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민우가 방에 들어왔을 때
월서는 낯선 사내가 두고 간 갓을 옆에 둔 채 비스듬히 누워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리, 보이십니까? 나리 말고도 저를 찾는 사내들은 줄을 섰습니다. 가난한 선비님의 사랑 타령은 이제 지루하니 돈 많은 대감님들을 모시게 좀 비켜주시지요. 그녀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고 독사보다 징그러웠으나 민우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갓을 조용히 집어 방 한구석으로 치워버리고는 월선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월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민우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거짓으로 꾸며 나를 쫓아내려 해도 나는 속지 않는다. 네 손이 이렇게 차갑고 떨리는데 어찌 네 마음이 진심이라 하겠느냐. 민우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월선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그녀가 쌓아올린 견고한 방어막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핑계로 너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마라.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 월선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의 깊고 넓은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그 어떤 연기도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몸을 파는 천기입니다. 수많은 사내들의 술잔을 채우고 웃음을 판 더러운 몸입니다. 도련님같이 고귀한 분이 만져서는 안 될 몸이란 말입니다. 그녀는 악에 바친 소리로 절규하며 자신의 옷자락을 찢을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방 밖으로 새어나가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절규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월서는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으나 민우의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 네가 어떤 모습이건 네가 어디에 있었건 너는 내게 영원한 연화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를 지킬 것이다. 민우의 뜨거운 눈물이 월선의 어깨를 적셨고 월선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오열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기방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기묘하게 분리되어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듯한 고독하고 슬픈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과거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잊고 오로지 서로의 체온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절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민우가 기방에 빠져 과거를 포기할 지경이라는 소문이 한양 바닥에 파다하게 퍼져나가 급기야 민우의 고향 집에까지 전해질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방의 주인은 민우가 돈도 없이 월선의 시간을 독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월선을 흠모하던 권세 있는 양반들이 민우를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동자들이 늘어만 갔고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우가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월선은 민우의 품에서 울다 지쳐 잠시 안정을 찾았으나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행복이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도련님의 따뜻한 품이 너무나 좋으면서도 이 품이 곧 자신 때문에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저희 도련님을 지켜주세요.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이분만은 무사하게 해주세요.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하늘이 쪼개질 듯한 소리를 냈고 번쩍이는 번개가 방안을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히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월선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내일은 꼭 과거 시험 접수를 하고 오겠노라 약속하며 시험이 끝나면 너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살자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였지만 월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임을 알면서도 단 하룻밤만이라도 그 꿈속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돌아갈 채비를 하며 일어섰을 때 월선은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평소와 달리 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월선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뒤 월선의 방으로 기방의 행수가 들이닥쳤습니다. 행수는 싸늘한 표정으로 월선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미쳤구나. 양반집 귀한 자식을 망치려 드는 게냐. 소문이 본가에 들어가면 그 집안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당장 그 도련님을 끊어내지 않으면 너도 죽고 그 도련님도 죽는다. 행수의 말은 월선이 이미 짐작하고 있던 두려움을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월선은 바닥에 엎드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도련님을 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홀로 남은 월선의 그림자는 길고도 외로웠으며 다가올 내일의 비극을 예고하듯 촛불은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간 이어지던 어느 날, 한양의 객주에 머물고 있던 민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당도했으니 그것은 바로 고향에 계신 부친 김진사가 대노하여 한양으로 올라오고 계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민우가 과거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기방을 드나들며 기생에게 빠져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고, 이를 전해 들은 김진사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당장 아들을 잡아내려 상경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늙은 하인박 서방은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민우에게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읍소했지만 민우의 표정은 오히려 폭풍우를 마주한 거목처럼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으며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연화와의 관계를 정당하게 밝히고 허락을 구하겠다는 무모하리만큼 순진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민우에게는 가문의 체면이나 출세보다 10년 만에 되찾은 정인과의 약속이 더 무겁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객주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김진사가 들이닥쳤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세로 들어온 김진사는 다짜고짜 민우의 뺨을 후려쳤고 내 이놈 내가 기어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호통 소리가 객주 전체를 울렸습니다. 민우는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곧게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소자, 죽을 죄를 지었으나 그 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연하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아끼시던 그 연화란 말입니다. 민우의 절절한 고변에도 불구하고 김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연하건 월선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 아이는 이미 천한 기적에 이름을 올린 기생이다. 양반인 네가 기생을 정실로 맞이하겠다는 것이냐. 세상 천지에 그런 법도는 없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는 거대한 성벽처럼 민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진사는 민우에게 당장 짐을 싸서 낙향하지 않으면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민우는 차라리 호적에서 파내어달라며 버텼습니다. 그 아이를 두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김진사는 아들의 고집에 기가 막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힘으로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문제의 근원인 그 기생아이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진사는 박서방을 앞세워 은밀히 취향루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불빛 아래 갓쓴 양반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기방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손님이 민우의 아버지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월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뜯어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옛날 옆집에 살던 훈장의 딸 연화로구나. 곱게 자라던 아이가 어찌하여 이런 곳까지 흘러들었느냐. 처음에는 연민 어린 목소리로 시작했으나 곧이어 김진사의 어조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 민우가 너를 마음에 품고 있어 앞길을 망치려 하고 있다. 너도 알다시피 민우는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되어야 할 아이고 우리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다. 네가 진정 민우를 아낀다면 그리고 예정을 생각한다면 네가 민우를 놓아주어라.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자 현실을 직시하라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월선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민우의 아버지가 직접 확인 사살을 하니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대감마님, 저 또한 도련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하오나 도련님의 마음이 워낙 강경하여 제가 밀어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월선의 떨리는 대답에 김진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니 네가 더 독해져야지. 민우가 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게 만들어라. 그것만이 민우를 살리고 너 또한 더 큰 화를 면하는 길이다. 만약 네가 민우를 계속 붙잡는다면 나는 내 아들을 죽은 셈치고 버릴 것이고 너 또한 이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김진사의 서슬퍼런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가 돌아간 뒤 월선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도련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도련님에게 버림받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 때문에 부모와 의절하고 폐인이 되어 손가락질 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월선은 거울 앞에 앉아 눈물을 닦아내고 평소보다 더욱 붉고 짙은 연지를 입술에 발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게 그리고 화려한 비녀를 꽂으며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돈만 아는 천한 기생이다. 나는 도련님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나는 도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월서는 기방의 행수에게 부탁하여 돈 많은 상인 한 명을 섭외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행수는 월선의 의도를 눈치채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의 뜻대로 거상의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와의 말다툼 끝에 몰래 객주를 빠져나와 빗속을 뚫고 취향루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거셀수록 연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고 오늘 밤 당장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비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월선의 방문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는 남녀의 질펀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 젖힌 순간 민우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배가 불룩 나온 낯선 사내가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품에는 월선이 안겨 교태 섞인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민우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사내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한 잔 더 받으시지요. 오늘 밤은 이 월선이 나으리의 것입니다. 민우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연화야. 이게 무슨 짓이냐.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월선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예전의 따스함이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멸과 조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또 오셨습니까? 끈질기기도 하셔라.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빈털털이 선비님은 사양한다고. 월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와 월선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이럴 리가 없다. 아버님이 다녀가신 것이냐? 협박을 받은 것이냐? 사실대로 말해다오. 민우는 애타게 진실을 요구했지만 월선은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금반지와 은비녀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도련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도련님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그놈의 예정이 저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옷을 입혀줍니까? 월선은 도끼를 품은 눈으로 민우를 쏘아보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 철없던 연화가 아닙니다. 돈 맛을 알고 세상 무서운 줄 아는 기생 월선이란 말입니다. 도련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잠시 옛 생각에 장단을 맞춰드린 것뿐인데 진심으로 믿으셨다니 참으로 순진도 하십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가 정녕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눈물들이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월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생의 눈물은 웃음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리는 법이지요. 도련님 덕분에 잠시 심심풀이는 되었습니다만 이제 진짜 물주가 나타나셨으니 그만 물러가 주시지요. 옆에 앉아있던 상인은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으며 월선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월선은 짐짓 더 과장되게 상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우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우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연하와 함께 나누려 했던 옷가락지 한 쌍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떨어진 금붙이들 옆에 힘없이 내려놓으며 민우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모르고 흘러간 물을 되돌리려 했던 내 불찰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는 내 너를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으나 그 발걸음만은 단호했습니다. 민우가 빗속으로 사라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상인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월서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하늘도 함께 우는 듯 했습니다. 월서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민우가 놓고 간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옷가락지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억지로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흐흑. 도련님. 도련님. 월서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련님에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천갈래만 갈래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자해하듯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부디 저를 미워하시고 잊으시고 훌륭한 분이 되세요. 그녀의 입에서는 피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고 짙게 바른 화장이 눈물에 범벅이 되어 괴기스럽게 번져갔습니다. 화려한 기방의 불빛 아래 가장 비천하고 가장 슬픈 여인의 절규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한편 빗속을 뚫고 숙소로 돌아온 민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열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진 듯 춥고 시렸습니다. 박서방이 놀라 의원을 부르고 약을 다려왔지만 민우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것도 넘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월선의 차가운 웃음소리와 경멸 어린 눈빛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골은 깊었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흉터가 되어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생을 떼어냈다는 안도감에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칠을 사경을 헤매던 민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철한 이성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에게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여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해라. 내일 당장 과거 시험장으로 갈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내 입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민우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딱딱하여 마치 쇠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슴속 깊은 무덤에 파묻어 버리고 오로지 출세와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냉혈한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버린 월선에 대한 최고의 복수이자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 당일 민우는 붓을 들어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면서도 날카로웠고 논리는 정연하여 시험관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글 행간에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인간에 대한 불신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민우의 이름이 방에 붙고 온 도성이 그의 이름을 칭송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민우의 얼굴에는 엷은 미소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영하는 행렬 속에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꽃가루가 마치 흩날리는 눈발처럼 차갑게 느껴졌고 환호성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은 이미 텅 비어버린 폐가와 같았으니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각 월서는 기방의 다락방 창문 틈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한 도련님의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기방 식구들도 구경을 나갔지만 월서는 차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남기고 간 옷가락지를 손에 꽉 쥐고 그가 무사히 급제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해내셨군요. 장하십니다. 부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만백성을 보살피소서.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으나 이제 영영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어두운 방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밖에는 축제의 폭죽이 터지고 있었지만 월선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민우는 마지막으로 취향루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타는 듯한 증오와 미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랑 따위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그는 차갑게 돌아섰고 그의 발길은 성공과 권력이 기다리는 조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선 그곳, 어둠에 잠긴 기방의 작은 방에서 한 여인이 피를 토하듯 그를 그리워하며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잔인하게 끊어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오해와 엇갈린 운명의 잔해들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약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덧나는 법이니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긴 침묵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잡을 수 없고 무심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하여 왕조의 기운도 바뀌고 사람들의 복식도 달라졌으나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가슴 속에 맺힌 깊은 회한뿐이었습니다. 젊은 날 패기와 도끼로 가득 찼던 민우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조정에서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며 나라실에만 몰두하여 대쪽 같은 정승이라는 칭송을 들었으나 정작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서리빨 같은 엄격함과 지울 수 없는 고독한 그늘이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명문가 출신의 정실 부인이 있었고 슬하에 번듯한 자식들도 두었으나 민우는 가족들에게조차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무뚝뚝한 가장으로 늙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서재에 홀로 남게 되면 그는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며 젊은 날 자신이 맹세코 지우려 했던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름을 가슴속으로 수만 번도 더 불러보곤 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을 결심한 어느 늦가을 민우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청춘이 피눈물로 얼룩졌던 곳,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여인 월선이 있었던 한양의 옛 기방터였습니다. 자식들과 하인들은 노구를 이끌고 굳이 그 험한 길을 가시려는 이유를 묻지 못하고 그저 염려스러운 눈길로 배웅할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수행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추억과 상처가 공존하는 그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예전처럼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30년 전 그가 걷던 거리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말씨도 조금 변한 듯했으나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냄새만큼은 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서 민우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취향루의 자리는 세월의 무상함을 증명하듯 이미 폐허가 되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때 도성 최고의 기방으로 불리며 화려한 불빛과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곳은 십수년 전 큰 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잡초만이 무성한 공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이 서 있었던 자리에는 이끼 낀 주춧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월선의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오던 별채 자리는 앙상한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고 옛날의 환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월선의 애절한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빗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금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하여 민우는 긴 한숨을 토해내며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잡초가 무성한 공터 한 구석에 지어진 허름한 판잣집에서 구부정한 허리의 노파 한 명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낯선 노인이 옛 기방터를 서성이는 것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누구시냐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옛날 이곳에 있었던 사람을 찾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월선이라는 기녀를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이곳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던 아이입니다. 민우의 입에서 월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노파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리며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민우의 얼굴과 옷차림을 뜯어보더니 갑자기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혹시 민우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김진사댁 민우 도련님이 맞으시지요? 민우는 깜짝 놀라 노파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노파는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30년 전 취향루의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였는데 월선이 죽는 날까지 곁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파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본물 터뜨리듯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불쌍한 년이 얼마나 도련님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는데 어찌 이리도 무심하게 이제야 오셨습니까? 민우는 노파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기다리다니. 자신을 배신하고 돈 많은 상인을 택했던 그녀가 자신을 기다렸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는 나를 버리고 부유한 상인에게 가지 않았느냐? 나에게 모진 말을 하며 쫓아내지 않았더냐? 노파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천만에요. 그날 밤 도련님이 떠나시고 나서 월선이가 얼마나 피를 토하며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상인은 월선이가 도련님을 살리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 연극 배우였습니다. 행수 기생과 짜고 도련님이 정을 떼게 만들려고 꾸민 거짓 연극이었다고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고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혀와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기만을 바라서 자신이 짐이 될까봐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입니다. 도련님이 떠나신 후 월선이는 기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 한 명의 손님도 받지 않았습니다. 행수가 매질을 하고 밥을 굶겨도 내 몸은 이미 도련님의 것이라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절을 지켰습니다. 민우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녀를 원망하고 증오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배신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은인이었다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녀를 저주하며 살아온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훔치며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월선이가 죽을 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도련님이 오시면 꼭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30년 전 자신이 분노에 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옷가락지 한 쌍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옷가락지는 얼마나 많이 만지작거렸는지 닳고 닳아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습니다. 민우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연화야, 이 미련한 사람아, 어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어찌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했느냐. 점잖은 대감의 체면도 수행원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우는 흙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의 통곡은 폐허가 된 기방 털을 울렸습니다. 자신이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그녀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시들어갔을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월선이는 죽는 순간에도 도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련님이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되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며 웃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도련님이 계신 한양 쪽을 바라보고 싶다고요. 한참을 울다 기진맥진한 민우는 노파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노파가 가리키는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연화의 해맑았던 어린 시절 모습과 기방에서 보았던 슬픈 눈동자가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는 주문처럼 사과를 되뇌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중턱,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잡초가 무성한 작은 무덤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덩그러니 놓인 봉분을 보자 민우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의 마지막이 이토록 초라하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손으로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왔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련한 민우가 왔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를 미워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무덤을 말끔히 정리한 뒤 그는 가져온 술병을 꺼내 무덤 주변에 뿌렸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어디선가 이름 모를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무덤과 나뭇가지에 앉아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이 마치 연화의 넋인 것만 같아 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나를 만들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거드름을 피우며 살았구나.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온 산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어린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따던 진달래꽃 같기도 하고 기방에서 월선이 입었던 붉은 치마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무덤가에 앉아 품속에서 옷가락지를 꺼내어 봉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다. 내가 잠시 맡아두었던 것이니 이제 다시 가져가거라. 그리고 저승에서는 부디 기생도 아니고 양반집 규수도 아닌 그저 내 사랑하는 연하로 기다려 다오. 내 머지않아 너를 만나러 갈 터이니 그때는 우리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천년 만년 함께 살자. 민우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기가 거치고 차분하고도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연하와 대화하듯 도란도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둥근 달이 떠오르자 달빛이 무덤과 늙은 민우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월선의 검은고 소리인 양 댕댕거리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육신은 떨어져 있었고 긴 세월 오해 속에 살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으며 진정한 희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민우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덤을 한 번 더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민우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생을 연하를 그리워하며 그녀가 지켜준 자신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마무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산 위의 무덤가에는 은은한 달빛이 머물러 있었고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어와 두 사람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듯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소년과 소녀의 맑은 사랑은 거친 운명의 파도를 넘어 결국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아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도련님과 기녀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진실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도련님 민우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연하의 무덤을 다녀간 그날 이후 민우의 삶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으나 그 깊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양의 저택을 정리하고 가솔들을 물리친 뒤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 마을 근처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기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화려한 비단옷과 높은 관직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였지만 말년에 그는 베옷을 입고 거친 밥을 먹으며 마치 속죄하는 수도승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직 영의정 대감마님이 왜 저런 누추한 곳에서 홀로 지내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민우는 그저 허어 웃으며 내 평생 가장 편안한 곳이 여기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 연화의 무덤을 살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를 꺾어다 바치고 여름에는 시원한 약수를 떠다 놓았으며 가을에는 고운 단풍잎을 모아 무덤을 장식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정인에 대한 예우이자 지난날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뒤늦게나마 지키려는 그만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길조차 찾기 힘든 날이었지만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산행채비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보낸 하인이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으나 민우는 오늘이 바로 그 아이가 떠난 기일이다. 내 어찌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힘겹게 산에 오른 민우는 연화의 무덤 앞에 앉아 품속에서 따뜻하게 데워온 청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춥지 않으냐? 나도 이제 많이 늙어 뼈마디가 시리구나. 하지만 내 곁에 있으니 마음만은 화롯불을 쬐는 듯 따뜻하구나. 그는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독백을 이어갔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져 민우의 어깨와 머리 위에 하얗게 쌓여갔고 그의 입김은 허공에서 흩어졌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소풍을 나온 아이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주름진 노인이 아니라 댕기머리를 따은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복사꽃이 만발한 봄날의 고향 마을이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담장 너머에서 도련님하고 부르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15살의 연하가 꽃바구니를 든 채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월선의 화려하고 슬픈 모습이 아니라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순수한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연하야. 민우가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자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꽃놀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꽃비가 내리는 언덕을 향해 뛰어갔고 그들의 뒤로 나비들이 떼를 지어 따라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추자 하인이 민우의 방을 찾았으나 민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듯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화의 옷가락지가 꼭 쥐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아무리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아 결국 그 상태로 영을 해야 했습니다. 민우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은 화려한 선산이 아닌 연화의 무덤 바로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평생을 엇갈려 살았던 두 사람은 죽어서야 비로소 한 줌의 흙이 되어 나란히 눕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두 무덤 앞에 쌍분 양쪽 무덤을 지켜주는 비석 하나를 세워주었습니다. 비석에는 관직이나 가문의 이름 대신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 여기 영원히 잠들다라는 소박한 글귀만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면 뒷산 무덤가에서 은은한 검은고 소리와 함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겁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무서워했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도련님과 연화 아씨가 못다 한 정을 나누는 것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또한 봄이 되어 복사꽃이 필 무렵이면 항상 하얀 나비 두 마리가 무덤 주위를 맴돌며 날아다니는데 사람들은 그 나비가 민우와 연화의 환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처녀 총각들은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며 그 무덤을 찾아와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꿈속에 연화 아씨가 나타나 맺어준다는 영험한 전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옛 기방터는 사라지고 없지만 두 사람의 무덤은 연인총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흐르고 흘러 마을의 모습도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었지만 도련님과 기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할머니의 할머니를 거쳐 아이들의 잠자리 머리맡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연화의 깊은 마음과 평생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며 속죄의 삶을 살았던 민우의 순정은 계산적이고 가벼운 사랑이 넘쳐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잎을 흔들면 마치 두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으로 도련님과 기녀의 길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아 오늘 밤 꿈속에서는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물러가 저 밤하늘의 별이 되어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려 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